내가 12살이 되던 이른 봄, 엄마는 나와 오빠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당시 중학생인 오빠와 초등학생인 나를 아빠에게 부탁한다며 떠나신 엄마. 남겨진 건 엄마에 대한 추억과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엄마의 목까지 채워가며 우리 남매를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게 힘겨워서였을까? 중학생이 되던 해, 아빠는 새엄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말, 우리 남매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아빠의 매타작이 시작되었고, 오빠는 어색하게 엄마라고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난 끝까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새엄마의 말림으로 인해 매타작은 끝이 났지만 어느새 새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엄마 사진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엄마 사진 때문에 내가 새엄마를 더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때부터 새엄마에 대한 나의 반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새엄마는 분명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타오른 적개심은 그 착함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만큼 강렬해졌습니다. 난 언제나 새엄마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소풍날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갔지만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습니다. 소풍이라고 집안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모두 점심을 먹을 때 계곡 아래쪽을 서성이고 있는 내 눈에 저만치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늦게 저하고 같은 반 친구 엄마한테서 소풍이라는 소식을 듣고 도시락을 싸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난 도시락을 건네받아 새엄마가 보는 앞에서 계곡물에 쏟아버렸습니다. 뛰어가다 뒤돌아보니 새엄마는 손수건을 눈 아래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얼핏 눈에는 물기가 반짝였지만 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증오와 미움 속에 중학 시절을 보내고 3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고입 진학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는 담임선생님 말씀대로 가까운 인근의 인문고 진학을 원하셨지만 난 산업체학교를 고집하였습니다.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싫었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집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까지 했습니다. 결국 내 고집대로 산업체학교에 원서를 냈고 12월이 끝나갈 무렵 학교 경기도에 있는 그 산업체로 취업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가방을 꾸리는데 새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는 집에 오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도착해서도 보름이 넘도록 집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체 공장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낯섦이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 옷가방을 정리하는데 트렁크 가방 맨 아래 곱게 포장된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누군가 가방 속에 넣어놓은 비닐봉투. 봉투 속에는 양말과 속옷 그리고 핑크빛 내복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지런한 글씨체? 누구지? 새엄마였습니다. 편지지 안에는 놀랍게도 아빠가 가져간 엄마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빠 몰래 엄마 사진을 간직했다가 편지지 속에 넣어서 내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독하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이 눈물에 씻겨내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고 맞은 일요일, 난 홍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 들판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새엄마의 내복. 새엄마, 아니 엄마는 동구 밖에 나와 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빗자루가 손에 들린 엄마 뒤에는 훤하게, 아주 훤하게 쓸린 눈길이 있었습니다. 새엄마,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죠? 이제부턴 이 내복처럼 따뜻하게 엄마로 모실게요. 아직도 말로 못하고 속말만 웅얼거리는 나를 어느새 엄마의 두 팔이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따뜻한 두 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